네, 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론 강의를 맡은 양지목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 이제 그 회로이론 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학부 때 이제 그래도 좀 숙제도 좀 이제 진도 맞춰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때도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완전 제로 베이스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기본 강의를 이제 들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전공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은 좀 과감히 생략을 하고, 그런데 또 뭐 전공하신 분들이라도 또 교수님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상회로 같은 경우는 좀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삼상회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회로 뒷부분에 이제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은 다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 회로이론 뭐 공부 방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문제 풀이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절대 이제 눈으로 푸시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까지 돌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예전에는 뭐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식 세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계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은 뭐 이 강의에서는 아주 필요한 경우, 좀 정리가 필요한 경우 말고는 다루지를 않고요. 그냥 어떤 명령어가 쓰인다는 정도만 한번 리뷰하는 정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계산기 강의는 우리 학원에 그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꼭 미리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제 교재에서 2장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노드 볼티지, 메시 커런트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뭐 여러 교재 보는 것보다는 뭐 하나의 교재 문제집을 한 2번 정도 봐서 이 뇌 속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전혀 다른 문제 300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한 100문제를 3번 정도 푸는 게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로 이론이 수학이랑 비슷해서 처음에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그 풀이 보시고 암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복기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보고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맥락이 이제 있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고 계산기까지 해서 답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뭐 전공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그 회로식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 연습장에 안 쓰고 그냥 바로 이제 계산기에다 바로 입력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수준까지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쉽게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분들이 회로이론 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여기서 시간 세이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공부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그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보시고 나중에 강약 조절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이제 그 제 교재 순서대로 해서 회로이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전공자들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이제 짚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건너뛸 거예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이제 8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수동부 규정이라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 회로이론 처음에 이제 질문 받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그 질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 수동부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수동부 규정은 패시브 사인 컨벤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요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소자에
전압 극성을 부여하는 거하고 전류 방향을 부여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거를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 B 두 개의 단자를 갖는 회로가 있으면은 이 전압 극성을 잡을 때 A 쪽에 플러스 또는 B 쪽에 플러스 잡는 방법이 있고, 또 전류의 방향도 A에서 B로 흐르거나 B에서 A로 흐르거나 이렇게 한 두 가지 방향이죠.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PPT에 쏘아준 거는 요 가능한 네 가지 경우를 언급을 한 건데, 요걸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압 극성에 대해서 전류가 이 전압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 그 다음에 전압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 뭐 교과서에 있는 표현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전류 방향이 전압이 강화되는 방향 또는 전류 방향이 전압이 상승되는 방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수동부 규정에 따른 전압 전류의 표현은 뭐냐면, 요거 왼쪽에 있는 겁니다. 즉, 전류의 방향을 따를 때 전압이 낮아지는 거,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을 이제 그 수동부 규정에 따른 전압 전류의 이제 표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수동부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뭐가 옳다 틀리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수동부 규정에 맞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네 개의 케이스 중에서 요 첫 번째 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요게 이제 수동부 규정에 부합하는 전압 전류 표현이죠. 그러면 이 수동부 규정이 뭐랑 관련이 있느냐? 첫 번째가 이 전력을 흡수하는지 공급하는지에 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소재의 전압 전류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이때 이제 P = VI 값은 이 해당 소자가 외부에서 흡수하는 전력이에요. 그럼 이제 회로 교재를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원서를 보면 이 흡수라고 하는 단어, 요거를 보면 크게 이제 이 흡수한 전력의 운명이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가 스토어드 되는 거가 있고, 두 번째가 디시페이트. 이렇게 됐어요. 이 운명이 달라요. 요거는 그냥 이제 L이나 C 같은 데 저장되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다시 외부로 이렇게 방출될 수 있는 것들이고, 얘는 저항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열이나 일로 이제 소비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못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얘가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동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일단 흡수하는 전력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간혹 이 수동부 기준을 만족하는데 이 P = V가 음수인 경우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 3W.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요거로 현실적으로 이제 맞게 이야기를 하려면 마이너스를 떼주면서 요거를 공급으로 바꿔주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체중을 예를 들어서 3kg가 쪘다. 요거는 마이너스 3kg가 빠졌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RLC 소재의 전압전류 관계식 요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V는 RI, V는 L dT분의 DI, I는 C dT분의 dV인데, 요거는 이 각 소자의 전압전류가 모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성립을 해요. 나중에 다시 오늘 뭐 이제 이 RLC 부분 볼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물리에만 익숙해져 있으면은 이 V는 RI라고 하는 공식을 쓸 때 이 전압 극성에 대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요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의 VI가 지금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V의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V는 RI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옵션이 이제 전류 방향을 이 수동부 규정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또는 전압 극성을 바꿔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V와 I의 극성 방향이 수동부 규정에 맞게 세팅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식을 쓰면 V는 마이너스 RI, 여기서 식을 쓰면 마이너스 V는 RI니까 어쨌든 둘 다
V는 마이너스 RI라고 하는 결론은 없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예제 1번을 보시면, 자, 다음 회를 가는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뭐 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스탑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4개의 소자가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소자에 이제 VI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이 4개의 소자 중에서 전압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을 고르시오. 이건 이게 기계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압 극성이 이제 주어졌을 때 그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흐르느냐, 이제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A 같은 경우는 맞죠, 그쵸? 근데 B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와서 나가니까 얘는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1번의 답은 A하고 D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회로에서 실제 발생하는 총 전력이 얼마냐 라는 건데, 일단은 그냥 기계적으로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20W, 3W, 마이너스 8W, 15W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력량이 실제 해당 소자가 흡수하는지 공급하는지, 뭐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죠. A하고 D는 수동부호 규정 만족하니까 얘는 흡수예요. 요거는 발생하는 거죠. 공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요 2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23W. 그런데 이제 전력 보존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 전력이랑 흡수하는 전력은 같으니까 요 15 더하기 8도 23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제 수업 들으시면은 이제 숙제 문제 한 200여 문제가 나가는데 진도 맞추셔가지고 좀 풀어보셔도 되고 또 전공하셨으면 뭐 그냥 뭐 진도 무시하시고 그냥 쭉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부분은 이제 기본 강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한 4회 정도는 이제 그 중급 이론 쪽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급 이론은 기본 강의에서 다루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좀 지역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변리사 시험이랑 기술고시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급 이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역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해당 부분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로 넘어와서 간단히 전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전원은 전부 이상적인 전원이에요. 이 이상적이란 말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전압원의 경우, 전류원의 경우 그 이상적인 의미를 먼저 간단히 보면 이상적인 전압원은 그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하고 이 전압원 사이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좀 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V짜리 전압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떤 소자가 이 단자 전압 전류가 있을 때 이거를 마치 XY 평면 그리듯이 이 VI 평면이나 IV 평면상에 이제 VI 관계식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이상적인 전압원 같은 경우는 만약 5V다 그러면 이게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0이어도 5V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공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 뭐 건전지 5V짜리가 있다고 해보면 얘가 5V가 되는 거는 전류가 흐를 때 5V고 전류가 안 흐르면 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여기 전류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흐르는 전압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류를 이렇게 쭉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항상.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 아무리 뭐 큰 10억 마이너스 100억 볼트가 걸려도 일단 전류원이 주어진 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요거는 뭐 아까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 예, 그냥 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먼저 마디, 이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라는 거는 이 회로에서 둘 이상의 소자가 이 결합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으면 여기도 노드가 되고 여기도 노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그냥 도선만 있는 경우는 이 노드를 보통 합해서 뭐 하나의 노드로 이제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닐슨 책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은 뭐 필수 노드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사용 목적에 맞게 이 노드를 하나로 묶어서 식을 세울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제 떨어뜨려 놓고 세울지 그거는 그냥 문제 푸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푸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묶어서 푸는 게 편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도선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다른 이 종속 전원의 이 제어 변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거를 좀 생략하기 힘들겠죠. 그때는 이제 각각 두 개의 마디에서 각각 이제 식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디와 마디 사이가 그냥 도선으로 단락되어 쇼트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슈퍼노드의 측면에서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그 회로 보시면 이 폐회로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경로라는 게 있고 이 경로 속에 루프라는 것이 있고 이 안에 메쉬라는 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좀 책 같은 거 보실 때 요거 좀 구분을 하고 보시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폐회로 이 루프라는 거 요걸 뭐 책에 따라서는 클로즈드 패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 같은 마디를 두 번 이상 통과하지 않으면서 출발 마디와 도착 마디만 동일한 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발점과 도착점만 같으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쉬 막로는 이 폐회로 중에서도 내부에 다른 폐회로가 없는 거, 그걸 이제 메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전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거고요. 예를 들어 보면 자, 지금 회로가 있는데 지금 Q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 B에서 쭉 바깥쪽으로 이제 폐회로를 잡았어요. Q도 폐회로고 P도 B, C, F, G를 따라서 폐회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P는 이 내부에 다른 폐회로가 없으니까 이제 P는 폐회로도 되고 메쉬도 되는 거죠. 근데 Q는 이 내부에 이제 P라는 이제 폐회로가 있으니까 이제 Q는 메쉬는 될 수 없고 그냥 루프, 클로즈드 패스, 폐회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보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키르호프 법칙은 이제 전하량 보존에서 비롯되고 키르호프 전압은 에너지 보존에서 비롯되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페이저나 라플라스 변형에서 한번 언급이 되는데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물리 현상이 발생하는 시간 영역에서 성립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페이저 해석이나 라플라스 해석을 하다 보면 마치 이게 시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로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왜 복소수인 페이저 전압 전류에 대해서 또는 그 라플라스 함수, 뭐 VSIS에 대해서 이런 이제 키르호프 법칙이 성립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 구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키르호프 법칙 요거 설명은 다 아시죠? 어떤 마디에서 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같고, 뭐 어디 마디에 들어오는 전류 합이 0이고 마디에서 나가는 전류 합이 0이고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 키르호프 법칙을 이렇게 직렬 연결된 소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소자로 I1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I1이 나오죠. 전 처음에 이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왜 I1이 나오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자를 보시면은 I2가 나오니까 들어가는 것도 I2가 되겠죠. 그럼 이 A라는 마디에서 KCL을 적용하면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가 같아요. 그래서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렬 연결일 때 전류가 같다는 거는 무슨 뭐 공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키르호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도출되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 풀 때 이거 알아야지 식을 빨리빨리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 있는데 이것도 다 아시죠? 전압 강하, 전압 상승합이 같다. 그 다음에 전압 강하로 세우면 0이고 또 전압 상승으로 세워도 0이다.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두 개의 소자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폐회로를 B에서 C로, C에서 B로 세웠다고 해보면 자, 이렇게 갈 때 전압 강하가 V2가 되고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제 전압 상승이니까 뭐 극성 바꾸고 마이너스 써주면은 전압 강하가 마이너스 V1이죠. 이게 0입니다. 그래서 V1은 V2가 되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두 개의 소자가 병렬 연결이면 전압이 같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공리가 아니라 그냥 키르호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가끔 이제 이제 질문 받을 때 나오는 건데, 가끔 이제 물어봐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요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모순회로라는 게 있는데, 뭔가 구성은 회로처럼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KCL, KVL이 성립하지 않는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류원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여기서 KCL 써보면 들어오는 건 3이고 나가는 건 5니까 모순이 발생하죠. 이런 거는 아무리 뭐 회로가 근세도 얘는 잘못 연결된 거기 때문에 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닐슨 책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압원 전류원 가지고 회로 구성한 다음에 이 회로가 이제 연결이 타당하냐 막 물어보죠. 그게 이제 키르호프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여기는 5V인데 여기가 단락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단락이라는 건 이제 0V가 되니까 이것도 모순이죠, 그렇죠?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재면 0이고 이렇게 재면 5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KVL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가끔 이제 회로 막 변환 같은 거 하다가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데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건 그냥 나오면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요 닐슨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온 건데 그냥 이거예요. 어떤 전압원 전류원 가지고 이 회로를 구성했을 때 이 연결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뭐 키르호프 법칙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흘러나가는 전류합이 0이다. 그럼 이제 IB는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고 극성 같으니까 VG는 4분의 IB는
마이너스 2V 이렇게 되죠. 자, 2번 볼게요. 이 VG 값에 대해서 8A 전원과 연관된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8A 같은 경우는 전압이 마이너스 2V고 전류가 8A예요. 수동부 규정 만족하죠. 따라서 이때 P8A는 마이너스 16A인데 얘는 일단 흡수하는 전력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떼버리면은 얘가 이제 공급하는 전력이 되겠죠. 외부로 발생하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저항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거 다 아시죠? 일단 VI가 수동부 규정 만족할 때 V는 RI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전력은 이제 여기서 이제 V 넣으면 RI 제곱이고 I에다가 R분의 V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저항은 양수값이니까 얘가 항상 이렇게 돼요. 즉 흡수하는 전력이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이제 뭘 암시하냐면 어떤 유한한 물리적인 어떤 소자가 있는데 얘가 계속 전력을 흡수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흡수를 하는 게 이제 그냥 단순 저장하는 게 있고 열로 소비되는 게 있는데 뭔가 무한히 저장만 하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력을 이제 소비하는 소자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저항의 특수한 상태. 그 단락 상태가 있는데 V는 RI에서 R이 0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얼마가 흐르든 간에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도체가 되는 거죠. 저항이 0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쇼트 시켜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흐르지만 전압 강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나중에 계속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방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G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인데 G가 0이라는 거는 저항이 무한대 값이죠. 그래서 저항이란 말 자체가 어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잘 못 흐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R이 무한되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방이 되어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압을 많이 걸어줘도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 이거 우리가 오픈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뒤에 뭐 LC 부분에서도 쭉 나옵니다. 여기서 뭐 아시는 거고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스톤 브릿지인데, 예, 요거는 이제 브릿지 회로는 이런 구조란 거 아시죠? 이 델타 회로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삼각형 두 개가 있는 요건데, 이 브릿지 회로에 평형 조건이 있어요. 밸런스죠. 요때는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해서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이제 찾는 거 나오죠. 근데 의외로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골려먹기 위해서 어떤 문제 내냐면 그냥 휘스톤 브릿지 구조인데 그걸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게 회로를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예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회로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주면 바로 아는데 이렇게 딱 주면 한 번에 캐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소자값을 이렇게 주는 거죠. R1은 2옴, R4는 3옴, R2는 6옴, R3는 1옴. 이렇게 주고 R4 적당히 뭐 이렇게 10옴 주고 R5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얘가 휘스톤 브릿지 구조인지를 파악하면 2, 3은 6, 1 곱하기 6, 6이니까 아 이게 평형 조건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바로 이제 알면 되는데 이거 처음에 캐치 못하면 막로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메쉬 전류 3개 잡아가지고 막 풀죠. 그래서 풀다 보면 막 0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뭐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회로 이론에서 아마 처음 이게 일반 분리랑 좀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델타 Y 변환인데, 요건 뭐 공식만 좀 볼게요. 유도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넘어갈게요. 이거 유도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투포트 회로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단자 전압 전류 관계식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보통 회로 이론 처음 할 때는 그냥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단자가 3개니까 일단 A 단자부터 우리가 강제로 여기를 끊어버려요. 전류를 안 흐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개방시켜 놓고 이제 BC 단자를 딱 연결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BC 단자에서 바라본 저항이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쪽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RB, RC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 두 개가 직렬, 병렬이니까 이제 등가정이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결론만 볼게요. 요거 유도하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냥 이제 식만 볼게요. 요거. 이 식을 보시면 그 분모는 전부 똑같아요. 즉, 이 분모에 이 델타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저항들의 합이 분모에 있어요. 그 다음 분자에는 이 델타 회로상의 저항 2개가 곱해져 있죠. 그럼 요거 그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 없는 건데 한번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델타 회로가 있으면 요 안에다가 Y자를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삼각형에 있는 델타 회로에 있는 저항을 다 더한 거를 분모에 써주세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여기에 와야 되는 건 뭐냐? 요 Y 결선의 요 도선 있죠? 이 양옆에 있는 저항값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RAB, RCA.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 양옆에 있는 거 곱하면 되죠. RAB, RBC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옴, 3옴, 2옴짜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Y자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삼각형에 있는 저항 다 더하면 10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분자가 5, 3, 15. 여기는 5, 20, 여기는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Y회로로 바꾸면 0.6옴, 1옴, 1.5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저항회로뿐만 아니라 뭐 라플라스 변환이나 페이저 회로에서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에서 뭐 델타로 바꾸는 거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혹시 문제 풀다가 나오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Y 델타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요거 이제 닐슨 책에 있는 예제 문제 가지고 온 건데요. 네, 다음 회로에서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류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 Y 구조가 회로 처음 하는 사람한테 좀 힘든 게 보통 일반 분류에는 이제 직렬 병렬만 있었잖아요. 근데 회로를 보면 이제 직렬 병렬도 아닌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델타 회로 구조가 2개가 있어요. 피스톤 브릿지 회로인데 여기. 그러면 옵션이 2개예요. 이 위쪽 삼각형을 Y로 바꾸거나 이 아래쪽 삼각형을 Y로 바꾸거나 옵션이 2개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분모에는 이 델타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을 다 합한 거 그게 분모로 가죠. 근데 이 밑에 거를 보면 40 더하기 25 더하기 30.5니까 뭔가 얘는 좀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반면에 요 위에 있는 델타 회로는 10, 25, 125니까 딱 250. 좀
깔끔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 밑에 델타 회로가 아니라 위에 델타 회로를 이제 y 회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저항값이 얼마냐? 250분의 100 곱하기 125죠. 얘는 그러면은 이제 50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똑같이 250분의 25 곱하기 125. 12.5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250분의 100 곱하기 25. 15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계산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냥 순수한 직렬 병렬 구조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 그대로 바꿔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40V에서 봤을 때 이제 80ohm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병렬 연결이니까 40V 걸리고 또 전류가 이제 수동부 교정 만족하죠. 그래서 이제 I는 80분의 40 하면 얘가 2분의 1A가 됩니다. 근데 이때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이 V하고 I가 수동부 교정 어긋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P = 40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거 자체가 이 전원이 외부로 공급하는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런 거 이제 수동부 교정 같은 거 따져주면서 하면은 조금 이제 개념이 명확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교재에 보면 또 하나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는 요 주제를 제가 중급 강의에 넣었다가 그냥 기본 강의로 땡겼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해서 했는데 간혹 이제 우리가 그 특수한 구조의 저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 변리사 시험엔 안 나왔는데 기술고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사다리꼴 회로하고 이 레더형 서킷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메트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론 회로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요거를 물어보는 거는 뭔가 직관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좀 회로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푸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다리꼴 회로의 경우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좀 보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가 이 입력 단지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을 REQ라고 두고 이걸 단일 저항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본 등가 저항이 REQ면 여기를 그냥 이 REQ라는 걸로 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거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저항을 달면 얘가 발산하지는 않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수렴하는 것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이제 수렴한다고 놓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 주어진 회로에 처음과 동일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저항을 추가한다. 이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다 하면 저항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막 까먹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그 대학교 시험 볼 때 물리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알았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시험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좀 기억이 안 나면 이 단자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여기에 이렇게 저항을 달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 구조가 이 디귿자 형태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걸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답을 푸니까 자꾸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달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이 사다리꼴 구조가 무한히 얘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항을 달 때는 이 입력 단자 쪽에다가 디귿자로 저항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이제 이렇게 새로 생성된 단자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 역시 REQ임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한다. 여기 이제
이 사다리꼴 회로의 등가 저항 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먼저 등가 저항 REQ라고 놓고 이 REQ에 대해서 다시 디귿자 형태로 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R1, R2, R3로. 그리고 다시 등가 저항을 구했을 때 이게 REQ랑 같다. 이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입력 단계에서 봤을 때 등가 저항이 REQ인데 요거는 이제 R 더하기 R 병렬 연결 REQ 더하기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 얘가 이 REQ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 나는데 얘는 보통 양수인 걸 찾죠, 그렇죠?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이 회로는 저항 R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쭉 만들었어요. 그럼 직관적으로 만일 R이 양수이면 양수값을 갖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 등가 저항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만일 음수값을 갖는 걸로 사다리꼴 회로를 꾸미면 당연히 REQ도 음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되는 저항이랑 이 등가 저항은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가 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2번 문제는 제가 좀 설명만 드릴게요. 요거는 여기 뭐지? 요거는 워낙 뭐 유명한 문제고 또 뭐 물리학과 같은 데서도 QT 시험에 나오고 한 문제인데요. 요것도 풀이는 똑같아요. 이 AB 단지에서 본 등가 저항을 REQ로 두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 이 처음과 동일 구조가 되도록 저항을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저항 위치를 보세요. 지금 이 AB 단지에 제일 가까운 저항이 이 오른쪽 위에서 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이랑 동일 구조가 되려면 저항이 4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저항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야 돼요. 물론 이렇게 저항 4개를 연결하고 등가 저항을 구해도 값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제 이 회로 구조가 무한히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이 저항을 4개까지 추가하지 말고 그냥 일단 2개만 추가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위아래를 AB 단자를 딱 바꿔버리면 지금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대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놓고 구하면은 이제 좀 더 편하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뭐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뭐 계산기가 성능이 좋으니까 뭐 저항 4개 달아도 똑같이 잘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회로를 이용하는 건데, 이 대칭회로는 뭔가 이제 구조적인 대칭성이 있을 때, 이 전압, 양단 사이의 전압이 같은 저항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어떤 이제 정사면체,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제 1번, 2번 단지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 구하라고 했는데, 자, 만일에 이제 여기 2번을 그 기준 노드로 두면, 이때 3번 전압이 1V다 그러면, 요 4번 맞이 전압이 1V가 되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여기 3번, 4번 사이에 있는 저항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개방시켜도 되고, 또 전이차가 0이니까 단락을 시켜도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이제 단락시켜 놓고 등가 저항 구하거나 개방을 시켜 놓고 등가 저항 구하거나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등가 저항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회로의 어떤 이 대칭성을 파악을 해서 적당히 개방시킬 거 개방시키고 단락시키고 단락시키고 그거를 이제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고시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거 워낙 유명한 문제죠. 29페이지에 있는 문제. 예, 요거 한번 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육면체의 각 선부는 저항 R옴을 나타낸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뭐 일반 물리에도 나오죠. 여기서 각 꼭지점 두 개를 택해가지고 저항을 구할 때 뭐 가장 큰 값이 얼마냐,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1번, 7번을 보시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8번, 3번, 6번이 전압이 같죠.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뒀을 때 2번, 4번, 5번이 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록 공간적 구조긴 하지만 386을 한 노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2, 4, 5를 또 하나의 노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7번에서 본 등가 저항 구하기 위해서 이 회로를 이제 간단히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 4, 5, 여기가 이제 386. 그럼 요거 3개가 병렬이니까 3분의 R, 6개가 병렬이니까 6분의 R, 3분의 R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6분의 5R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번, 3번 난자예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이제 식을 세워보면 2번하고 4번이 전압이 같겠죠. 여기가 1V면 여기도 1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이 만일에 뭐 2V다 그러면 8번 2V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번하고 4번을 단락을 시키고 6번, 8번을 단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의외로 복잡하긴 하지만 회로를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 전공자시니까 결론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 구조가 휘스톤 브릿지 구조죠. 그렇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값이 같아요. 그럼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렇죠? 여기를 그냥 개방시켜서 구해도 되고 단락시켜서 구해도 돼요. 여기 개방을 시켜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 1옴 저항하고 3옴 저항이 병렬이니까 4분의 3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5번도 똑같아요. 1번, 5번 같은 경우도 여전히 2번, 4번 서로 대칭이고 6번, 8번 대칭이니까 요것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일 바깥쪽에서부터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요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회로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전에 기술고시에서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 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계산량이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뭐 시간 없으면 이런 건 그냥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전형적인 회로에서 기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회로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마디전압법, 노드 볼티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막로 전류법, 메시 커런트법이 있는데, 이 노드 볼티지법은 이 KCL을 이용해서 이 노드 전압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로 전류법은 KVL을 이용해서 막로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 마디 전압, 노드 볼티지하고 단자 전압, 터미널 볼티지.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돼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막로 전류법. 이것도 메쉬 커런트하고 터미널 커런트. 이 두 개가 다르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노드 전압이라는 거랑 터미널 볼티지라는 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다뤘던 거는 어떤 소자가 있고 단자, 터미널이 있으면은 이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다뤘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제 단자 전압보다는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소자 전압이라는 말이 더 와닿죠. 근데 노드 볼티지는 이 각각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기준 마디를 하나 잡아요. 레퍼런스 노드를. 그러면 이 기준 마디로부터 어떤 마디까지 전압이 얼마냐. 네, 이런 거를 이제 노드 볼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자의 전압을 우리가 일일이 고려하는 대신에 이렇게 이제 노드 전압을 도입을 하면 이 취급해야 되는 변수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 볼티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디 전압은 이 회로의 기준 마디에서 해당 마디까지의 전압이에요. 즉 소자 전압과 반드시 개념을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볼티지, 마디 전압을 부여하기 전 하나의 마디를 무조건 기준 마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접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기준 마디로 잡으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문제 푸는 사람이 임의로 그냥 아무 곳을 이제 기준 마디로 두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뭐 마디 전압법 적용 순서인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1번은 이제 회로의 마디를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마디를 잡고 거기에 접지 표시한다는 거. 근데 접지 표시가 있으면 이제 거기를 그냥 기준 마디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디 전압 중에서 이제 전압을 모르는 마디 전압을 이제 미지수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로 내 종속 전원이 있으면 이제 종속 전원 제어 변수도 미지수로 둡니다. 그 다음 연립 방정식 세워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뭐 세우는 건 이제 손으로 세우는데 푸는 거는 계산기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3페이지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공자들이시니까 한번 기준 마디를 좀 달리해가면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요거 우리가 그 마디 전압법으로 풀으라고 하면 마디를 잡아볼게요. 소자가 연결된 점. 여기가 다 마디죠. 그럼 요건 4개의 마디인데 하나를 기준 마디로 둬요. 여기를 기준 마디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압이 얼마냐? 0V보다 16V 높으니까 여긴 마디 전압 안 해요. 그렇죠? 네. 여기는 몰라요.
여기를 이제 미지수로 두면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이제 2개니까 식도 2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V1 16이라고 하는 게 이 4옴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이에요. 예. 그러면 먼저 4옴에 흐르는 전류는 4분의 V1 빼기 16. 또 흘러나가는 전류 7. 8옴에 흐르는 전류가 8분의 V1 빼기 V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을 세우면 12분의 V2 빼기 0 더하기 8분의 V2 빼기 V1은 7. 요 이제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계산기 특강 보면 있는데, 요거는 TI 계산기에서 solve라는 명령어를 불러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이제 미지수의 개수, 그 다음 미지수 이름을 V1, V2로 명명해서 식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 아래쪽 마디를 기준 마디로 많이 둬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여기를 기준 마디로 둘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모르니까 V1이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V1의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모르니까 얘를 V2라고 둘게요. 자,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전압을 어떻게 둘 거냐? 이건 좀 이따 살펴볼 슈퍼노드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V3이라고 둬도 되지만 이렇게 마디하고 마디 사이에 전압원이 있는 경우는 이 전압원이랑 양쪽 마디를 묶어가지고 이 하나의 노드로 보죠. 슈퍼노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죄송합니다. 보통 이때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미지수를 도입을 안 해요. 기존에 알고 있는 미지수 가지고 표시하죠. 얘는 V2보다 16V 낮으니까 V2 빼기 16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하나의 노드로 묶어버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KCL 한번 세우고, 여기서 이제 도선이 2개니까 이거 이제 식 세우면 돼요. 여기서 KCL 적용하면 나가는 전류 7 더하기 4분의 V1 빼기 V2 더하기 8분의 V1 빼기 제로는 0. 요거 하나 나오고, 여기서 KCL 쓰면 4분의 V2 빼기 V1 더하기 12분의 V2 빼기 16 빼기 0은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지수 V1, V2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준마디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각의 노드 볼티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늘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슈퍼노드 처리하는 것만 좀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노드. 요거는 이제 언제 쓰느냐? 노드 볼티지법을 쓸 때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전압원이 있는 경우예요. 이때 A, B 따로따로 식을 세우려고 하면 이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미지수로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 중에 고약하게 실제 여기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고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마디 전압만 구하면 되게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이때 미지수는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앞에 예에서 봤듯이 이 전압원 양쪽의 마디 전압을 모두 미지수로 둘 필요가 없어요. 그 전압원 양쪽 마디 중에서 하나의 마디 전압만
미지수로 두면 나머지는 그냥 이 V와 E로 표시가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V라고 둔다면 여기는 V 플러스 E 이렇게 둘 수 있고 여기를 V라고 둔다면 여기는 V 빼기 E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미지수를 잡을 때. 그 다음에 KCL을 어떻게 세우느냐. 아까 봤듯이 이 전화번이랑 양쪽 마디 요거를 전부 하나의 마디로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흘러나가는 이 전류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해서 풉니다. 그러면은 미지수 하나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슈퍼노드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전화번이랑 양쪽 마디를 어떤 하나의 마디로 본 거, 이거를 이제 슈퍼노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식을 세워 볼게요. 여기를 이제 V라고 하면 여기가 V 플러스 E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KCL 한번 쓰고 여기서 KCL을 한번 세워보면 R6분의 V 빼기 V6 더하기 R1분의 V 빼기 V1 더하기 R2분의 V 빼기 V2 여기까지가 요 A 마디 쪽에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R3분의 V 플러스 2 빼기 V3 R4분의 V 플러스 2 빼기 V4 그 다음에 R5분의 V 플러스 2 빼기 V6 3, 4, 5죠. 죄송해요. 네, 6 이렇게 뭐 실제 회로에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요령으로 이제 식을 세우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노드 설명드릴 때 했던 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마디로 해석하는 거를 이 슈퍼노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사이에 그냥 0V의 전화번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 마디 전압을 V라고 하면 이 오른쪽 마디 전압도 V가 되니까 뭐 굳이 이 마디를 모으는 작업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를 그냥 그 슈퍼노드로 보고 KCL 써도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36페이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슈퍼노드도 이제 슈퍼노드인데 가끔 이제 어떻게 질문하시냐면요. 이게 좀 뭐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 단자라고 할 때 이렇게 딱 이런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자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도선 옆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딱 붙여놓으면 뭔가 이제 불안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이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어느 쪽 단자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요거는 좀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요게 아까 저항에서 단락 개방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요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저항에서 개방 단락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 잘 접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 회로 이론에 회로 이론에 나오는 이 회로의 거의 90% 이상이 이 단락 부분하고 개방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도선이 단락되어 있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단락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부 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어느 두 지점을 잡아도 얘는 전이차가 0이에요. 여기도 이 T 형태로 이제 테두리 친 부분에서 어느 두 점을 잡아도 전이차가 0이라는 거죠. 전류는 흐르지만 이제 전이차는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압이냐라고 하면, 자, 이 플러스 극은 요 위쪽에 T 형태로 테두리 친 부분, 여기 위에 어느 한 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테두리 친 부분에 어느 점을 잡아도 다 되는 거죠. 이게 단락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저항이 무한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이 무한대옴짜리 저항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오히려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무수히 많은 단락 부분이랑 이 개방 부분으로 인해서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특히 단락 같은 경우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히 그냥 여기를 그냥 이 기준점으로 잡고 플러스 쪽은 여기를 그냥 기준점으로 잡아서 쓰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기준마디라고 두면 여기는 전압이 V가 되고, 자, 여기는 마디 사이에 전압원이 있으니까 슈퍼노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디 전압이 V 플러스 IX.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마디로 둡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압을 모르니까 여기를 뭐 V1이라고 써도 되고, 뭐 책에 따라서는 이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7.5IX니까 여기를 그냥 7.5IX라고 전압을 둬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를 그냥 뭐 V라고 이렇게 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회로에서 한번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잡았어요. 자, 먼저 여기서 KCL 쓰면 이 4.8A가 들어와서 이 IX가 흘러나가고 또 2.5옴 저항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슈퍼노드 보시면은 전류가 4개 흐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마디보다 12V 높으니까 마디 전압이 10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5에 흐르는 전류, 15에 흐르는 전류, 2.5에 흐르는 전류, 1옴에 흐르는 전류. 요 합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X하고 V1의 관계를 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기를 연립하면 이 식이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그 노드 볼트지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 다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뭐 숙제 문제 푸시다 보면 나올 수 있을 텐데, 간혹 이제 이 마디 사이에 전압원이 있을 때 여기에 저항도 뭐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소자들도. 이런 경우는 이 병렬 연결된 모든 소자를 그냥 하나로 다 묶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전압원까지만 슈퍼노드에 놓고 뭐 저항은 분리하거나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슈퍼노드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전류 방향을 보시면 여기서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있는데 이 두 전류는 같아서 결국 캔슬아웃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잡을 때부터 이 전압원에 병렬 연결된 거는 그냥 슈퍼노드에 넣어가지고 푸시면은 이제 식을 조금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메쉬 커런트법 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